안녕하세요. 모던 한국인입니다. 이 영상은 전국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재료역학의 개념 정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기업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시 전국 면접의 영역을 연습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개념만을 설명하기에 예제풀이나 수식은 다루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인 재료역학 개념 정리 1부터 시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파괴의 종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자연 파괴, 취성 파괴, 응력 부식, 피로 파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파괴입니다. 자연 파괴는 금속에 정적 하중을 가하여 고온에 장시간 노출시킬 때 응력과 온도에 항복하기 전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취성 파괴입니다. 취성 파괴는 거의 소송 변형을 동반하지 않고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특징으로는 불안정적이고 고속으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시로는 분필 혹은 유리의 파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응력 부식입니다. 인장 응력이 부식성 환경과 만날 때 금속 내부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여 금속의 부식이 현저하게 촉진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피로 파괴입니다. 피로 파괴는 재료에 변동하는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어떤 시간이 경과된 후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계공학과 학생이 굉장히 많이 가는 직무로 기구 설계 혹은 설비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설비들의 기구가 몇 번 혹은 몇 시간 운동했을 때 피로 파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기도 하고 파괴가 이루어지기 전 기구를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로 파괴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응력 집중을 피한다. 두 번째, 거친 표면 및 잔류 응력, 인장 응력을 제거한다. 세 번째, 부식 환경을 피한다. 네 번째, 표면 강도를 높인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파괴 검사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재료 또는 제품의 재질이나 형상, 치수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 재료의 건전성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파괴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 제품의 내부에 발생하는 기공 혹은 균열 등의 결함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용접부의 내부를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로는 유광검사, 누설검사, 침투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프입니다. 크리프는 응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시간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고무줄을 늘렸다 짧은 시간 안에 돌려놓으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해두면 고무줄은 서서히 늘어나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금속 재료나 콘크리트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생됩니다. 금속 재료의 경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벽에 액자를 처음 걸어 놓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못이 휘어지거나 파괴되어 액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크리프는 고온에서의 변형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의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만 시간 후의 변형량이 1%일 때를 크리프 한도라고 합니다. 금속은 주로 고온에서 일어납니다. 다음은 푸아송의 비입니다. 실제로 구조 해석을 할 때 재료의 특성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푸아송의 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푸아송의 비는 재료가 인장력에 따라 그 방향으로 늘어날 때의 가로 변형률과 세로 변형률의 비율입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탄성한도 내에서 재료의 축방향으로 인장하중이 작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축방향으로 신장이 일으키게 되면 동시에 가로축 방향은 수축이 일어납니다. 재료에는 축신장과 더불어 가로 수축을 동반하여 탄성한도 내에서는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푸아송의 비라고 말합니다.
푸아송의 비는 금속 재료 대부분은 0.2에서 0.3을 갖습니다. 콘크리트 경우에는 0.1에서 0.2 사이의 푸아송을 갖습니다. 여기서 푸아송의 비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비압축성 재료 기준으로 최대 0.5를 갖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식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 증명을 해드리지는 않지만 실제로 푸아송의 비가 0.5가 넘어가게 되면 인장 시 부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물리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푸아송의 최대비는 0.5가 됩니다. 다음은 소성가공입니다. 소성가공은 재료역학보다는 기기제작법 혹은 학교에 따라 생산공정이나 공정설계라고도 불리는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가공법에 의해 탄생된 기계 혹은 부품들을 설계할 때 재료역학의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성가공은 물체의 소성을 이용하여 변형을 시키고 여러 모양으로 만드는 가공 방법입니다. 소성 가공에는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조입니다. 단조는 상온 및 고온에서 재료를 가열하고 두들기거나 압축을 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단조의 사진을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고자 망치로 두들기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망치로 두들겨서 수공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단조로 부품들을 생산해냅니다. 다음은 압출입니다. 압출은 재료의 거푸집 속에 밀어넣고 압력을 가하여 거푸집에 뚫린 구멍으로 밀어내는 가공법입니다. 금속 재료를 성형하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섬유, 필름 등의 경공업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다음은 압연입니다. 압연은 회전하는 두 개의 롤 사이로 재료를 통과시켜 성형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재료 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냉간압연과 열간압연 공정으로 나뉘어지며 압연에 의해 생산되는 강판 혹은 선재 및 형광 등은 건설, 자동차, 조선, 일반 기계 등 중공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전조입니다. 전조는 회전하는 나사의 거푸집에 소재를 통과시킨 후 압력을 가하여 가공하는 가공법입니다. 대표 생산 제품은 나사, 기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조입니다. 주조는 금속을 열에 녹인 후 주형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으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레스 가공입니다. 말 그대로 프레스, 즉 누르고 압력을 가해서 소성 가공을 하는 기법으로 그 예시는 전단, 성형, 압축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잔류응력입니다. 잔류응력은 소재가 변형된 이후 외력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도 소재에 남아있는 응력을 말합니다. 그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류응력이 판재에 남아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잔류응력이 남아있다면 가공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잔류응력에 의해 판재가 뒤틀리고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잔류응력을 없애기 위해 가공 후 템퍼링이나 어닐링처럼 잔류응력을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잔류응력에는 인장 잔류응력과 압축 잔류응력이 있습니다. 인장 잔류응력은 보통 부품 표면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피로 수명과 파괴 강도를 저하시킵니다. 오른쪽 오일 캐닝 현상의 사진을 보시면 잔류 응력의 영향으로 판재가 쭈글쭈글해지며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일 캐닝 현상은 잔류 응력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선박 및 자동차의 판재에서도 발생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도 설계 엔지니어의 몫입니다. 하지만 모든 잔류 응력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압축 응력은 부품에서
안쪽을 향하는 응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압축 잔류 응력은 피로 수명과 강도 수명을 오히려 향상시킵니다. 그렇기에 엔지니어는 설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압축 잔류 응력을 부품에 발생시키게 만들고 부품의 피로 수명과 강도 수명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쇼피닝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쇼피닝 공법을 사용을 해서 압축 잔류 응력을 생성해내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열 응력입니다. 부재에 온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부재는 늘어나게 되거나 줄어들면서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열 응력이라고 말합니다. 양단에 벽으로 고정되어 있는 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고온인 상태에서 봉이 노출이 된다면 봉은 늘어나게 되면서 양쪽 벽에서 압축이 가해지면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봉이 줄어들면서 인장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 응력을 고려하여서 설계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철도의 레일 혹은 교량 설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부품, 엔지니어링 회사의 배관 등 정말 여러 분야에서 열 응력 해석을 진행한 후에 설계를 합니다. 열 응력의 식을 보시면 열 응력은 부재의 단면적이나 길이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열 변형에서는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처리와 탄성 개수입니다. 열 처리와 탄성 개수는 페이지를 멈추고 한번 읽고 이해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후쿠의 법칙입니다. 후쿠의 법칙은 물체에 가해진 하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후쿠의 법칙에 따르면 탄성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합니다. 또한 신장량과 힘과 길이의 비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후쿠의 법칙은 탄성한도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칙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학적 응력, 공학적 변형률, 그리고 진응력, 진 변형률의 차이입니다. 수식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공학적 변형률은 공칭 변형률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공칭 변형률의 수식을 보면 변형 전 최초의 거리에 대한 길이 변화량의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 변형률은 변형 전 발생한 미소 변형률을 누적한 변형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칭 변형률은 매 측정 순간에 변화된 초점 거리를 최초 표점 거리로 나눈 값이고 진 변형률은 매 측정 순간에 변화된 표점 거리를 바로 이전에 변화된 표점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보통 시편의 인장 시편에서는 최초 시편의 표점 거리를 기록한 다음 이동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쉽게 공칭 변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 변형률은 기계에서 바로 측정값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칭 응력과 진 응력을 구분하는 방식은 변형률의 정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칭 응력은 응력 계산 시 최초 시편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진 응력은 인장 시험 중에 계속 변하는 실제 단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엔지니어링보다는 트루의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한 해석 결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성 영역 내에서의 엔지니어링과 트루의 해석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기계적 설계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탄성 영역 내에서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학적 변형률, 공학적 응력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으로 편리합니다. 소속 영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인장, 압축 모두 진 변형률은 실제 물리적 현상을 일관성 있게 표현을 하지만 공식 변형률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속 변형
영역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철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공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진 변형률과 지능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전공 면접 대비 재료역학 개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